자, 요즘 말입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미루는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캥거루족에 이어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같은 현상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성실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한 기술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직장에 다니는 모든 성인 자녀들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0대, 50대는 물론 당장의 60대와 70대가 직면해야 할 추세적 현실, 즉 노후를 산다는 것이 당장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 큰 성인 자녀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 실제로 제 아이들에게도 적용한 것들인데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가족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도에 출간했던 책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목이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였는데 그 책에서 앞으로 닥칠 4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노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패밀리 리스크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서로의 재정 관리에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은 공멸이 아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도 좀 드리자면 그 무렵에는 대학생이었던 첫째 아이가 커피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대형 카페에 계약직으로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를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그때 단 한 번도 아들이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진심인 아들을 보면서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대신 돈에 대한, 즉 재정에 대한 책임은 분명한 선을 그었는데 그 이후 아들은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준비해서 카페를 창업했고 다행히 지금은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커피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강조했던 패밀리 리스크가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캥거루족으로 불리더니 언젠가부터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전업 자녀라는 단어는요, 중국의 지안주얼리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에 이어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붕괴되면서 그때 밀어닥친 중국의 내수 침체, 그 때문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급증했을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미취업 상태인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정의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AI 기술 혁명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부추기고 그것이 부모의 노후 불안과 겹치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면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미독립 청년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집 밖에서 직업을 찾지 못한 성인 자녀가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요, 지금의 40대와 50대는 물론 당장의 60대와 70대가 직면해야 할 추세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례로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SK 하이닉스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설비 관리와 생산 관리 업무 대상으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학력 조건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앞서
AI 반도체 핵심 칩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자, 그것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그동안의 2등에서 1등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AI 시대 최첨단 기술 분야라고 해서 고학력 인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단순 인력 비중도 많습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에 걸맞는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소수의 고학력 인재는 주로 설계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기업이나 분야는 물론 법률, 회계, 심지어 영화나 음악을 만들고 소설을 비롯한 책을 쓰는 것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학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현직 언론인의 약 60에서 70%가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에 상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이나 IT 관련 부서, 그리고 디지털 뉴스팀처럼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기사를 빠르게 생산해야 하는 부서일수록 AI 활용 비중은 80%에 가까울 만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도 그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겠죠. 반면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 사회부, 정치부 등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중간한 전공으로는 취업은커녕 하루 밥값조차 벌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장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5세에서 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년 90%에서 82%로 쑥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30대의 94%인 64만 명이 실업자 또는 쉬어섬으로 집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입니다. 20대까지 포함하면요, 14.5%, 무려 175만 명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취업준비생 등은 빠졌다라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잘 버는 의사를 시키겠다고요?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는 직업이 아니죠. 수술하는 로봇이 증가하는 비율과 별개로 소득이 없는, 최소한 소득이 줄어드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도 많아집니다. 의사들이. 지금도 서울 강남에는 피부 성형외과들이 뿌려대는 찌라시가 비오듯 하는 현실입니다. 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3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인데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느낌을 사실로 착각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팩트풀니스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 가운데 크기 본능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을 사실로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앞에서 제가 다시 언급한 것은 이처럼 기술혁명이 나 자신은 물론 내 자녀가 바라는 장래의 직업을 형편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학원에서 같은 과목의 수강 신청을 하고 있다. 이게 크기 본능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집단에서 다수의 행동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는 물론 나 자신의 노후와 직결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낌과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는 물론 가족 모두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을 오히려 이성으로 착각하면서 강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업 자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층의 취업 공백기를 전업 자녀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준비하기 원하는 성인 자녀의 선택을 부모가 무시하면서 심지어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반목으로 가족이 공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서로에 대한 인정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최근 전업 자녀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한 방송사의 관련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원수는 밤새워 게임만 하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술 마시고 들어온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원수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는 가장 먼저 부모와 대화를 끊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낯을 피해 게임만 하다가 눈만 뜨면 집 밖으로 달아납니다. 그렇게라도 숨을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돈입니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교환이죠. 따라서 가성비, 즉 교환되는 가치가 합당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력을 교환할 때 그것을 단지 돈이 아니라 자녀의 용기나 자존감 등 비경제적인 가치도 포함시켜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자녀의 학원비가 미래에 어떤 가치로 교환되어 올 것인지도 느낌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그 돈, 즉 자녀 학원비를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기술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돈을 적게 씁니다. 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도 정말 돈을 안 쓰는 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들에게도 적용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노후 경제력이 가족의 공존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일찍부터 설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직하는 시간은 짧아져 가는 현실, 더구나 점점 길어지는 노후 등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대전환기에 부모의 노후를 포함한 가족의 재정 계획이 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인정하고 필요한 규칙을 의논해 가면서 대전환기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요즘같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가족들의 행복한 공존을 바라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